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4월 24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곧 출범해 내일 첫 회의를 엽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의 특위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되어 온 보건의료 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주항공청이 다음 달 27일 출범하는 가운데 초대 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업계 최고 전문가를 내정했다며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로 양산된 초소형 군집 위성 1호가 뉴질랜드에서 발사됐습니다. 이 위성은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됐고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농수산물에 할당 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낮춥니다. 배추와 양배추, 당근 등 25개 품목에 지원해 가격을 낮출 계획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 개혁의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발전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의 특위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첫 회의를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모인 위원들은 특위를 통해 필수 의료 투자 방향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핵심 현안을 논의합니다. 필수 의료에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필수 의료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던 비급여, 실손보험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상급 종합병원부터 병원과 의원까지 대형 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환자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의료 전달 체계 개선안도 다루기로 했습니다. 실력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 체계 개편과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읍니다. 이와 함께 의사는 직무에 전념하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 행동의 핵심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 의료개혁 특위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이 내린 주 1회 휴진 결정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며 오는 25일이 돼도 사직서 효력은 인류적으로 발생하지 않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 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 체계는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 근처 종합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암진료협력병원이 21곳 더 늘어납니다. 국립암센터 내 암환자 상담 콜센터도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환자들은 병원별로 암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 총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정원 확대에 따른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서 의대생과 교수들의 현장 복귀도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 이주 사회부 총리가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곳 대학의 총장들과 만났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의대 총장들의 요구로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기존 의대 증원 규모에서 최대 50%까지 줄여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처음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 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이 반영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총장님들께서 대학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을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선 내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정하고 학칙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데 학생과 교수진 등 구성원들과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리면서 구체적인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는 다음 달 중순쯤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 정책이 유연화된 만큼 집단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재차 촉구하는 한편 각 대학의 학습권 보호 방안도 마련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의대에서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막고 집단 행동을 강요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학습권 침해 행위는 경찰 수사 의뢰 등 계속해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도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를 중심으로 일부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한 달 뒤인 이달 말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출범이 다음 달 27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항공 전담 조직으로 우주를 향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책 영역이 공공에서 민간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세계적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대 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직위에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내정했다면서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우주 경제 시대를 이끌 우주항공청의 최고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우주항공청을 최고의 전문가 중심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윤 교수는 나로호와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1단계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우주추진체 분야 대표 연구자로 서울대 항공우주 신기술 연구소장과 차세대 우주추진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우주 관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언론에서 1순위로 찾는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으며 온화하고 인자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과 안착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에는 존 리 전 나사 본부장이 발탁됐습니다. 존 리 본부장은 앞으로 우주 관련 R&D와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우주항공청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노 실장은 지난 2013년 나로호 발사 성공 당시 담당 국장으로 지난해부터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맡아 우주항공청 출범의 3파 역할을 해왔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주요 직위자를 업계 최고 전문가로 내정한 만큼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다음 달 27일 본격 개청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해 우주로 발사된 초소형 군집 위성 네온셋 1호가 발사체 분리를 거쳐서 최종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정밀 감시하고 국가 안보와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4, 3, 2, 1. 국내 최초로 양산된 초소형 군집위성 네온셋 1호가 하얀 연기를 일으키더니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24일 오전 7시 32분 뉴질랜드 마이야 발사장에서 발사됐습니다. 기존 발사 계획 시간은 오전 7시 8분이었지만 발사를 앞두고 현장 점검과 날씨 확인으로 다소 지연된 겁니다.
네온셋 1호는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경 발사체로부터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로켓랩사의 발사체 일렉트론에 실려 우주로 향했는데 1단 엔진과 페어링, 2단 엔진 분리 등 발사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졌으며 위성이 최종 궤도에 투입됐습니다. 발사 후 4시간 25분 뒤인 오전 11시 57분경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을 통해 수신한 위성 정보를 분석한 결과 위성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양 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돼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오후 2시 13분, 오후 3시 44분경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도 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위성 발사에 최종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호기는 위성의 기능별 점검 등 초기 운영에 돌입하게 됩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약 500km 상공에서 위성체와 광학 탑재체 성능을 1개월간 시험하고 관측 영상 품질을 5개월 동안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초소형 군지위성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정밀 감시하고 국가 안보와 재난 재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지구 관측 실용 위성입니다. 100kg 이하 경량으로 설계됐으며 3년 이상 약 500km 상공에서 흑백 1m, 컬러 4m 해상도로 영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매일 3회 이상 한반도 지역 촬영이 가능하고 동일 지점을 24시간 이내 재촬영할 수 있어 기존 중대형 위성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발사한 네온셋 1호는 총 11기로 구성된 군집위성의 첫 번째 위성으로 2026년 2에서 6호, 2027년 7에서 11호가 추가로 쏘아 올려질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북한이 이란에 대외 경제성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반미 진영의 대표적인 국가로 그동안의 군사적 협력에 대한 의혹을 받아왔던 이란과 북한이 제재 무력화를 위한 경제 협력까지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이란에 보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23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9년 박철민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이후 5년 만으로 북한 고위급 인사의 이란 방문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이란과 북한은 대표적인 반미 진영의 국가로 그동안 군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가 1980년대부터 미사일 분야 협력을 시작했으며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샤하브-3가 북한 노동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옹호해온 두 국가가 교류하는 만큼 칠러 세력끼리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군사적 협력을 넘어서서 경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이란 사이에 핵이나 탄도미사일 어떤 군사기술 협력 이외에도 해외 노동자 수출을 비롯한 어떤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차원의 방문으로 생각이 돼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양국이 반미연대를 구축하고 경협을 통해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앞서 지난 22일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진행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 현대군 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 또한 정찰위성 발사 지연에 대한 공격 메우기, 또한 초대형 방사포를 수출하기 위한 성능 시연 등의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추가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북한제 무기를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과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인적 쇄신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회, 특히 야당과의 소통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이어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에게도 임명장을 건넵니다. 윤 대통령의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은 소통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그런 만큼 앞선 인선 발표도 윤 대통령이 각각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직접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 또 봅니다. 우리 홍수석 일로 오시죠.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마주한 건 2022년 11월 18일 출근길 문답 도어 스태핑 이후 1년 5개월여 만입니다. 즉석에서 질문도 받았습니다. 소통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국회를 상대하는 정무수석을 교체한 만큼 국회, 특히 야당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한 만남과 관련해서도 신임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무수석을 좀 빨리 임명해서 신임 수석이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취임 2주년을 계기로 기자회견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소통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창 차장으로부터 진급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점검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삼점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중장 이상 진급 보직을 할 때 대통령이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끈으로 된 깃발, 수치를 직접 달아줍니다. 다음 달 21일 우리나라와 영국이 공동으로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아울러 주요 업계,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포럼도 열리는데요. 인공지능의 안정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각국이 머리를 맞댈 전망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영국이 오는 5월 21일부터 이틀간 AI 서울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합니다. 지난해 11월 영국 블래칠리 파크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입니다. 첫날인 21일 저녁에는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됩니다. 각국 정상은 AI 안전성 보장, 혁신 촉진, 포용적 미래 견인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2일에는 장관급 회의가 열립니다. 전일 정상회의 논의 내용에 기초해 각국의 AI 안전 역량 강화, AI 발전 등 구체적인 협의에 나섭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미셸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정상회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양국 장관은 행사의 주요 성과물에 대해 논의하고 장관 세션의 프로그램, 진행 방식, 민간 고위급 인사 초청 등을 점검했습니다. 저는 지난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뉴욕대 소르본느대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질서 정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와 더불어 주요 업계,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AI 글로벌 포럼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22일로 계획하고 있는 이 포럼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포럼이 글로벌 AI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AI 주요 3개국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을 위한 1조 4천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달부터는 민관 합동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가 본격 가동 중입니다. AI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안전한 AI 활용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위원회에는 법률가, 철학자, 사회학자 등도 포함해 AI가 산업을 넘어 인문, 사회 분야까지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네, 최근에 먹을거리 물가가 들썩이면서 소비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물가 상황과 정부의 대책을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경호 기자, 먼저 지금 물가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2.8%, 2월에는 3.1%로 오른 뒤 3월에도 3.1%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식료품과 에너지, 수도, 국제유가 모두 올랐지만 특히 농산물의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농산물 상승률이 20.5%를 기록한 건데요. 이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 해설 들어보시죠. 농산물 가격하고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느냐 하는 데는 원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요즘에 마트를 찾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금배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수입 농수산물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죠. 네, 정부는 가격 강세를 보이는 배추와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 김에 할당 관세, 그러니까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가격을 낮춘다는 얘긴데요. 이번 관세 인하분은 다음 달 중에 공급될 전망입니다. 가공식품에서는 가격이 많이 오른 코코아도와 조미김에 할당 관세를 적용을 하고요. 이 밖에도 배추와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25개 품목의 납품 단가를 지원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 멸치 등 6개 어종도 정부가 비축 물량을 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 중동 분쟁의 격화가 유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인데요. 유가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유가와 관련해서는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알뜰 주유소의 가격을 시중 대비 40원가량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전반적인 물가 관리와 관련해서 경쟁 당국도 나서기로 했는데요.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 등 비정상적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물가 상황과 정부 대응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을 20% 이상 환급해주는 K패스의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기후 동행카드에서 제외됐던 광역버스와 GTX까지 환급 대상에 포함돼 수도권 거주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 비용을 돌려주는 K패스. 다음 달 1일 본격 시행에 앞서 24일부터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K패스는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기후동행 카드에서 제외됐던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GTX 등도 포함돼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교통비 절감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저는 월에 15회 이상 사용도 하고 있고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교통비 절감에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아요. 이동거리에 비례해 환급액이 적립됐던 기존 알뜰교통카드와 달리 K패스는 이동거리와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로 적립됩니다. K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일반인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그 다음 달에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광역버스를 타고 요금으로 3,000원을 지불하면 20%인 600원이 적립되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이용한다면 그 다음 달에 36,000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선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K패스 카드는 10개 협업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선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 전환 절차를 진행하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는 오는 1일 출시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K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국토의 혈관 역할을 담당하는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습 정체를 빚는 구간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급행차로 설치와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 등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간 우리나라 고속도로 통행량은 약 20억 대, 10년 사이 5억 대가 늘면서 교통 정체 구간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이용자 10명 중 8명이 교통 정체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상습 정체 구간 해소에 나섰습니다. 먼저 버스 교통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양재에서 오산 구간에서 운영하는 버스 전용 차로를 평일에 안성나들목까지 확대하고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에서 호법 분기점 구간은 주말에 한해 버스 전용 차로를 폐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버스의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빚어지는 교통정체를 막기 위해 버스 전용 차로 일부 구간의 점선 차선을 실선으로 바꿉니다. 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 13개 구간은 도로의 용량이 부족해 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지하고속도로 건설과 용량 확대를 추진합니다. 또 나들목 진출입 차선과 직진 차선 사이에 분리시설을 설치해 일반 차로와 급행차로를 나눠 운영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을 검토하고 뚜렷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이른바 유령 정체 현상 해소를 위해 연구 용역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심과 인접한 고속도로 진출입 구간의 상습 정체도 풀릴 전망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경부고속도로 진출입 차량 증가로 늘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는 대전 신탄진 나들목 일대 도로에는 끊임없이 차량들이 진입하고 신호 대기 중인 차선에는 차량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에 하이패스 IC를 설치해 신탄진 IC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17번 국도를 타고 휴게소에서 약 2km 떨어진 신탄진 IC까지 이동해야 해 교통체증이 불가피한 상황. 앞으로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는 차량은 이곳 신탄진 휴게소에 설치될 예정인 하이패스 IC를 통과해 곧바로 인접도로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진출입 병목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탄진 휴게소 하이패스 IC가 설치가 되면 신탄진 IC 교통량이 당장 이제 내년 기준으로는 한 7.6% 그리고 2044년 정도 되면 11% 정도 감소를 해서 그 지정체 해소에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을 30%가량 줄이겠다는 목표인 가운데 올해부터 교통소통 진단제도를 도입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1974년 조성된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출범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50년간 입주기업의 생산액이 무려 4만 배 늘어나는 성장을 이뤘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문화형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지난 1974년 창원 기계공업기지 1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현 PK밸브인 부산 포금의 입주를 시작으로 창원 국가산업단지 50년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창원 국가산단은 올해 기준 2,965개 기업에 11만 8천여 명의 종사자가 일하는 기계산업의 요람으로 대한민국 중화학공업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입주기업의 생산액은 1975년 15억 원에서 2023년 60조 원으로 4만 배 증가했고 수출액도 60만 달러에서 183억 달러로 3만 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방위산업과 원자력 중심의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창원 국가산단의 반세기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역사라며 기업인과 근로자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의 활력을 제조업의 혁신에서 불러일으켜야 한다며 창원 국가산단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제조 특화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과 실증 사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 총리는 문화형 산단을 조성해 청년 인재들이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열린 민생 토론회를 언급하며 획일적인 용도 규제와 업종 제한을 과감하게 풀고 살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 원전 산업을 위한 금융과 세제, R&D 지원에 더 힘쓰겠다며 SMR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창립 30주년 행사에 참석해 그동안의 성과를 축하하고 기념 공연에 관람했습니다. 유 장관은 전문 예술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새롭게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예종 연극원은 1994년에 설립돼 연기, 무대 미술 등 연극 예술 분야에서 수상자를 배출하며 연극 예술인 양성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체부 청년 직원들과 정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 장관은 토종 OTT, 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실릴 수 있도록 더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된 청년 인턴부터 문체부 청년 직원들이 모인 자리. 취임 6개월을 맞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청년들과 함께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유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문화활동 공간 확충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마포와 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벨트로, 서울역과 명동, 남산 일대를 공연예술벨트로 조성하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또 콘텐츠 제작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토종 OTT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콘텐츠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결국은 그 양질의 콘텐츠, 완성도가 높은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게 해주나. 이제 토종 OTT에 그런 것들이 많이 실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청년 인턴들은 거침없이 손을 들고 가감없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희 청년 인턴들이 입사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가량이 되어 가는데 혹시 저희와 함께 뭐 해보고 싶으신 뭐 사업이나 행사 같은 게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그 고뇌 또는 청년들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뭘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행사는 좀 만들면 되게 좋겠는데 많이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의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인턴을 위한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문화예술 행정가로서 키우면 좋을 자질이나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대선배님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창작자가 겪는 고통보다도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그런 뭐 인문학적인 지식 내지는 사회적인 경험 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우선 작품 엄청 많이 봐야 하고 그런 거를 많이 접하면서 눈이 떠지거든요. 유 장관은 아울러 취임 후 190회 넘게 현장을 다녔다며 직원들에게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을 끊임없이 다니는 수고를 감수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수많은 사람과 나눈 얘기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2023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30세 미만 15.7%와 30대 27.6%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고 답해서
직전 조사인 3년 전보다 각각 6.8%포인트, 9.4%포인트 늘어난 걸로 나타난 겁니다. 이걸 곧바로 출산율 반등의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나날이 줄기만 하다가 나타난 반전이 유의미한 변화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녀 계획 의향이 있다고 답한 젊은 층이 늘어난 배경과 관련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1인 가구가 3집 건너 한 집까지 늘어나는 파편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가족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런 젊은 층의 자녀 계획 의향을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정책적 고리를 찾는 건데 그 방향 또한 국민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지원의 확대를 꼽았습니다. 아울러서 정부가 시행 중인 가족 정책 중에 아이 돌봄 서비스의 인지도가 68%를 넘었다는 사실에서도 가족 정책에서 육아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MZ세대가 이기적이라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생각은 편견에 불과하고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에 대한 두려움 해소가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양육의 부담에 대한 두려움과 아이가 주는 행복 사이에서 고민하는 젊은 층, 그 마음의 저울추가 후자로 기울 수 있게 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말, 두려움과 행복 사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1도로 시작해 낮에는 23도로 평년보다 따뜻하겠고요. 기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모레 낮 기온 27도, 주말에는 28도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WHO 기준으로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국내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공기질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1도, 춘천은 9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3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2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속초 24도, 강릉 25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광주 25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 동해상에서 최고 3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 구름만 지나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뉴스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이용 실적에 따라서 대중교통 요금을 20% 이상 되돌려주는 K패스의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지하철, 광역버스, GTX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